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뭔가 슬프네요. 왜요?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그러네요. 아이템도 오늘이 네. 마지막. 끝나는 올해 거예요? 마지막. 끝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저희 모르게 우리 하자. 저희 아이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 아이템은 영원합니다. 네네. 올해의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겁주고래. 사실 뭐 실감도 나지 않고 시간이 네네. 참 왜 이리 빠른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해가지고 네네. 정말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네. 이 대표님께서는 좀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정말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 그 말이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바빴고 그리고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더 바쁘셨던. 맞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책을 집필하고 네. 정말 이제 제가 1월 6일 네. 책이 나왔거든요. 네.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제가 책을 냈는데 네. 낼 때만 해도 이거 5,000부를 어떻게 팔아야 되냐. 정말 초판을 네. 왜 출판사는 5,000부나 찍었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네, 진짜 12,000부를 찍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2배 넘게. 그러니까요.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올해는 좀 투자를 하시면서 되게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반도체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올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반도체 총 정리 겸 네네. 내년 전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올해 반도체 산업을 뭔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기대 안 한 서프라이즈 인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 기대 안 했다. 기억나세요? 올 초 분위기 어땠냐면 다 매크로 이야기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그러네. 네, 그리고 정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막 여의도에서 점심 이렇게 스터디 겸 이런 점심 미팅이 있어요. 네. 가서 반도체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막. 진짜요? 네. 여기 뭐 펀드 매니저도 앉아 있고 애널리스트도 앉아 있고 뭐 운용사 대표님도 앉아 있고 그러는데 네. 아무도 안 들어 내 이야기를. 그래서 그때 들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나한테 뭐 사야 되냐 그러거든요. 이제 와서. 네, 그냥 끝물인 거예요. 그래서 네. 너도 나도 산다 하면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참 우리 그 아이템 구독자분들, 네, 정말 우리가 별로 조회수 안 나올 때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이 정말 올해는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너입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아이템 위너. 구독자분들. 맞습니다. 내년에도 위너가 되실 수 있기를. 그렇죠. 일단 올 한 해 그렇게 이제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었던 게 바로 HBM 덕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HBM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선수금을 먼저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7천억 원이랑 1조 원 규모라고 하던데 네. 이 정도 규모의 선수금을 납부한 게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죠. 그만큼 이제 지금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그 H100이나 이런 것들 칩 팔면 엄청 남아요. 그렇죠. 지금 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으니까. 사실 그 뭐 지금 한 3만 달러에 팔거든요. 실제로 그 원가는 네, 한 얼마일까요? 3,000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배. 그렇죠. 와. 그럼 90% 남겨 먹는 건데 네. 많이 만들면 다 팔리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쵸. 주문하면 인도 받는데 40주 걸리잖아요. 대기하고 있죠. 대기하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 못 만드냐? 지금은 TSMC가 제일 문제죠.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이 부족해요. 그래서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실리콘 인터포저에 이제 GPU하고 HBM을 딱 2.5D 구조로 넣는 이 구조가 이 패키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캐파가 부족해요. 근데 내년에는 코어스 캐파도 부족한데 HBM 이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져요. 더 부족해져요? 지금도 맞습니다. 부족한데? 지금은 이제 HBM은 부족하진 않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네. HBM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SK 하이닉스 혼자 솔벤더로 납품하면 이 거의 수요를 못 맞춰요. 내년에 진짜 AI 반도체 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EQ에 지금 H200이라는 신규 라인업이 있죠. 네. 그리고 그레이스 호퍼라는 그 GH200이라는 칩도 나오죠. 그리고 블랙웰, 그 B100이라는 칩도 원래는 내년 4Q 했는데 2Q를 땡겼어요. 네. 그럼 신제품 3개 라인업이 2분기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쓰이는 HBM은 네. 기존 80GB보다 훨씬 용량이 커요. 144GB 아니면 192GB를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AMD 또 나오는 거 보면 네. 대부분 192GB 써요. 그러면 칩 하나에 들어가는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 공급은
SK 하이닉스 혼자밖에 안 되니까 감당이 될까요? 맞습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전자는 내년에 2.5배 투자를 해요. 기존에 한 월 40K 정도 캐파가 있는데 요걸 내년에 2.5배 그러면 내년 말까지 100K까지 확대를 하는데 네. 수율이 나오겠어요? 무리지 않을까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공급이 그죠? 양품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수율 안 나오겠죠. 네,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율 안 나오더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 그리고 하이닉스는 잘 만드니까 우리가 1조 쏴줄게. 그래서 청주 팹에다가 지금 2배 캐파 증설하고 있는데 그 2배 하는 거 가지고는 아마 2배로 해도 안 되는. 네,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신규 라인업들 나오는 칩들이 내년에 엄청 많아요. 네. 그만큼 뭔가 이 시장이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들리는데 근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엔비디아랑 네네. HBM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내년부터 이제 삼성이 HBM3를 양산한다고 하던데 네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네. 뭐 삼성의 HBM 능력이 하이닉스를 넘을 거다라는 네. 말도 있던데 맞나요? 그게 이제 올 연말 기준으로 보면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 월 40K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월 40K, SK 하이닉스도 월 40K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캐펙스가 거의 2배거든요. 그러면 네. 80K가 되잖아요. 네. 근데 삼성은 2.5배 투자하니까 100K가 되는 건데 이제 생산 능력은 삼성이 더 이제 많아지는 그러네요. 건데 근데 여기서 양품 나오는 비율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많겠죠. 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럴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것도 하이닉스가 벌겠죠. 삼성은 아마 만들면 적자일 거고요. 네, 수율이 안 나오니까. 아쉽네요.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 제조업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단기간에 수율을 올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삼성전자를 제친 기업이 또 있어요. 인텔인데 인텔이 ASML에 EUV 노광 장비를 삼성보다 먼저 손에 넣었다라고 네네. 하던데 그러면은 삼성보다 인텔이 먼저 받은 거니까 네. 인텔한테 삼성이 좀 추격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삼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력이 뒤처진 거는 뭐 시장에 대응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 한 요소 중에 하나도 EUV를 너무 빨리 도입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EUV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들이 제대로 세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미흡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업료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공정을 빨리 가져가는 건 좋은 건데 남들보다 먼저 가려면 수업료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EUV 장비가 메인이고 이거 대당 한 2천억 하거든요. 근데 하이 NA EUV라는 거는 대당 4천억이에요. 그리고 그 관련된 소재 부품 밸류 체인들이 아직 안 돼 있어요. 하이 NA용, EUV용 PR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 마스킹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 여기 관련된 검사 장비들도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텔은 EUV를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료를 지불하고 하이 NA EUV 쪽은 뭔가 돌파하겠다라는 거고요. 삼성하고 TSMC 입장에서는 지금 EUV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하이 NA EUV를 조기 도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약간 그런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텔이 그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무리수를 일정 부분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 EUV 도입이 늦었잖아요. 인텔은. 그러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EUV를 따라잡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 세대의 장비를 빨리 도입해서 우리가 수업료 지불하자. 이런 컨셉인 겁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네네, 뭐 맞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뭐 딱히 아니 근데 뭐 하이엔의 EUV를 갑자기 굉장히 잘해버리고 그러면 2나노 미만의 18 옹스트롬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해버린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인텔은 아직 뭐 동네 바보형이니까. 네. 요즘 근데 주가 보셨어요? 네. 인텔 진짜 주가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동네 바보형이 기대를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가는 움직인다. 맞아요. 네. 우리 또 한국에 있잖아요. 동네 바보형 하나 있잖아요. 누구요? 삼성전자. 삼성. 삼성이 이제 삼성 국민주를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조금만 잘하면 주가는 반대로 진짜 신고가를. 맞습니다. 네. 삼성 힘내라. 네. 힘내라. 화이팅. 네, 화이팅. 근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HBM을 선점하기 위해서 선수금을 좀 많이 줄 정도면은 정말 안 그래도 핫했던 HBM 시장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뭐 내년에는 하이닉스랑 삼성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있게 될까요? 아마 HBM3E까지는 뭔가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위에 맞습니다. 있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네. 이제 이 수율이나 이런 거 세팅하는 게 되게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정 기술이라는 게
보통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경험, 노하우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뭔가 따라잡을 때는 우리 그 쇼트트랙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코너윅 할 때 탁 이렇게 따라잡잖아요. 네. 창창창창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따라잡으면 별걸 다 하네요, 그죠? 하여튼 삼성도 그러니까 이제 딱 직선으로 달릴 때는 이게 되게 따라잡기 힘든데 코너윅 할 때 뭔가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게 HBM4부터 6세대 HBM부터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기술이. 찰떡 비우니까 딱 알아듣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정이 다 어려워지니까 기존에 잘하던 애들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HBM4부터는 이게 기존의 인풋 아웃풋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12단인 D램 적층수가 16단으로 늘어나고 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삼성은 이번에 이걸 뭐 제일 밑에 있는 로직 다이를 8나노에서 4나노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로직 다이를 보통 D램 업체들이 그냥 D램 라인에서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삼성은 우리가 파운드리 선단 공정을 만들어서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와, 이걸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지 돈이 남을까? 삼성이? 네. 그렇잖아요. 뭐 하이브리드 본딩도 엄청 비싼 공정이고 제조 단가도 엄청 올라가고 그 로직 칩 다이도 좋은 거 쓰면 당연히 좋죠. 근데 엄청 비쌀 거란 말이에요.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그렇죠. 네. 아, 그건 아직 의문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그 해당 AI 반도체 시장이 아,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성능 좋은 거 주면 다 살게 이런 분위기면 그게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름의 또 이게 원가도 중요하고 막 이런 시장이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HBM 쪽에서 뭔가 이렇게 코너 턴이 있다면은 네네. HBM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의 리스트도 좀 달라지나요? 그건 아닌가요? 기존에 잘하는 애들이 계속 잘해요. 왜냐면 그 칩에다 구멍 뚫고 붙이고 네네.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적용되면 칩하고 칩끼리 붙일 때 얘가 정말 얇아져요. 지금은 칩의 그 두께가 낱장이 8장을 이제 적층하잖아요. 네. 한 7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두께가. 근데 이거보다 반 이상 얇아지겠죠. 지금도 잘못 건드리면 비스켓처럼 쫙 깨지는데 더 얇아지니까 이게 잘 붙을 수 있도록 칩끼리 표면 처리가 되게 중요해요. 딱 이렇게 잘 붙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CMP라는 공정이거든요. 화기계적 연마라고 하는데 CMP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최근에 그래서 뭐 KC텍이나 뭐 솔브레인이나 뭐 동진샘캠 이런 애들이 사실 그 관련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칩하고 칩끼리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다이렉트로 붙이려면 여기 굉장히 저온으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처럼 얇으니까 얘가 열이 많이 때문에 울어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온으로 붙여야 되는데 저온으로 하면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잘 붙을 수 있게 굉장히 어닐링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HPSP라는 회사가 좀 열려 있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미 뭐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그 고급 공정은 사실 뭐 이렇게 작은 회사가 갑자기 막 개발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기존에 잘하던 애들이 2.5D 구조나 3D 쪽으로 뭔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칩은 사실은 둘 다 난로예요. 난로끼리 붙여놓으면 열이 엄청나게 나겠죠. 그래서 방열이 중요하죠. 열을 잘 배출해 주는 거. 그리고 칩은 서로 또 시그널이 또 간섭을 일으키죠. 얘한테는 밑에 있는 칩한테는 시그널인데 위에 있는 애한테는 얘가 노이즈가 될 수 있죠. 딱 차폐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잘하는 애가 한미반도체죠. 네.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HPSP, KC텍. 맞습니다. 근데 HBM만큼이나 또 떠오르는 게 온디바이스 AI잖아요. 저희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내년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는데 뭐 삼성이 앞서서 뭐 동네 바보형이라고 하셨지만 내년에는 그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뭔가 두각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이라서 좀 서비스도 좀 처음에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결국 그 매개 변수라는 파라미터 컴퓨팅 파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그 온디바이스 AI용 그 매개 변수가 보통 18억 개 정도에서 한 70억 개 정도 돼요. 그 정도에서 대부분 컴퓨팅 파워가 구현될 텐데 삼성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D램 사용량이 전작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얘가 정말 고성능의 AI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 파라미터 10억 개당 1GB 정도의 D램이 늘어야 돼요. 네. 원래로 하면. 네.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뭐 8GB D램 썼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좋다. 그러면 최소한 3GB는 더 써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성능이 그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구나. 이렇게 이제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이걸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알 수가 없죠.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퀄컴이랑 인텔도 네. 어쨌든 글로벌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신기술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을 봤는데 이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달라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부각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퀄컴이에요. 퀄컴은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쪽에 들어가는 AP들을 되게 잘하는 회사였는데 네. 최근에 AP 성능도 되게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GPU 쪽을 잘했는데 CPU 쪽이 조금 아쉽다였는데 그 애플에서 그 칩 설계하던 인력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누비아라는 회사였는데 그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CPU 성능이 되게 좋아졌어요. 오. 그래서 원래는 애플 A 바이오닉 칩하고 스냅드래곤이 거의 성능으로 보면 한 2년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고 네. 봤는데 최근에는 거의 붙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벤치마크 지수기 때문에 실제 써보면 어떨지는 모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PC용 칩이 공개했는데 이 성능이 애플의 M2 못지 않더라고요. 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에 또 이제 파라미터를 지원하려면 여기에 NPU가 또 중요한데 네. 그런 쪽에서도 스냅드래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인텔은 뭐 모바일 쪽은 아니고 PC 쪽인데 기존에 이제 PC에서는 보면 프로세서가 CPU하고 GPU가 이제 보통 채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메테오 레이크라는 제품부터는 NPU라는 그 AI만 전용 처리하는 네네. 블록이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온디바이스 AI 성능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메테오 레이크하고 전작의 랩터 레이크가 하고 AI 성능 프로세싱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봐야겠죠. 두 기업 다 CPU, GPU에 이어서 네. NPU까지 맞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HBM에 이어서 CXL 시장이 또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네. 이 CXL의 동작 검증을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정말 도배가 됐었는데 좀 자세하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CXL이란 게 뭘까요? 일단 예전에 우리 그 컴퓨터 쓰다가 이렇게 요즘에는 안 그렇긴 한데 그 낸드 플래시 저장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하드디스크 같은 맞습니다. 뭐 이렇게 USB. 외장형 SSD 네네. 쓰죠. 네, 그죠. 외장 하드디스크 많이 네. 썼잖아요. SSD를 꽂아서 USB를 맞아요. 딱 쓰면 네. 되잖아요. 자,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네. D램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특히나 AI 연산을 하려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슬롯이 다 찼어요.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 외장 SSD처럼 딱 이렇게 꽂으면 D램이 여기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맞습니다. 오. 그 똑같아요. 인터페이스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CXL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쓰던 일반 서버들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CXL의 인터페이스고, 사실은 이게 이제 컨트롤러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메모리.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컨트롤러, 그러니까 특히나 SSD 쪽 컨트롤러 제일 잘하는 회사가, 네. 삼성하고 인텔이에요. 아. 동네 바보 형들이 제일 그러네요. 잘한다, 이거. 아, 그러네요. 네, 그쪽이 제일 잘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CXL 쪽도 컨트롤러는 두 회사가 되게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외장 CXL이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쓰면 D램을 또 더 많이 써야 되죠. 그러면 D램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반도체 시장이 정말 뜨겁고 이제 온디바이스 AI까지 관심을 정말 많이 모으는 가운데서 이 트렌드가 좀 초거대 모델에서 초소형? 뭐 최적화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이게 뭐 트렌드가 좀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 그러니까 LLM은 그러니까 네. 대규모 언어 모델은 네네. 자기들끼리 엄청 치고받고 경쟁할 거예요. 아.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은 파운데이션 모델로 LLM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구글 제미나이가 파라미터를 1조 개까지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GPT-4가 네. 한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 정도 파라미터를 구현했어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이퍼클로버가 파라미터가 2천억 개였는데 네. 하이퍼클로버 X가 한 3천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서로 LLM 경쟁 여기서 계속 하는 거고요. 자, 이거 자본 싸움 못 하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 하는 거죠. 아, 어쩔 수 없이. 특화돼서. 네. 아. 이제 SLM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컴퓨팅 파워 효율적으로 하게 해서 특화된 기능. 범용은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GI는 포기하는 거고, 네.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우리는 특화된 쪽으로 하겠어.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보면 그 검색 엔진도 처음에는 막 서로 경쟁하다가 이렇게 이제 네, 맞아요. 이렇게 뭐 이제 도저히 이제 규모 싸움이 안 되면 막 특화된 거 하다가 결국 다 없어지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모의 싸움을 하는 애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넘버 3 안에 못 들면 의미 없다. 네. 거기는 결국 그 넘버 3를 가리기 위한 경쟁을 할 거고, 나머지 이제 업체들은 이제 특화된 쪽에서 최대한 돈을 적게 쓰고 반도체 적게 쓰고 이런 것들 이제 개발하는 거죠. 네.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네요. 이렇게 올 한 해 정말 핫했던 키워드들 좀 쭉 돌아봤는데, 이제 내년에 난 반도체 투자해보겠다 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뭔가 그분들께 전달해드릴 만한 투자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내년은 정말 반도체 성장의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요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원래 최근에 WSTS라고 반도체 통계기구가 있어요. 세계 반도체 통계기구에서 내년 시장 전망한 게 성장률이 11%대였어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이. 네. 근데 테크 인사이츠가 17% 이야기했어요. 더 높여서. 네. 근데 최근에 IDC라는 업체는 또 높였나요? 네. 경매 수준이네. 20%. 그러니까 이게 HBM이 올 초에 그랬어요. 처음에 연평균 시장 성장률 40%. 그러다 누가 50%. 누가 89%. 그래서 결국 몇 프로 된 줄 아세요? 몇 프로 됐을까요? 170%. 갑자기. 네, 올해 대비해서 내년 시장 성장률이 170%예요. 4배 이상으로 뛰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는 결국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자동차의 컴퓨터화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해야 되고요. 여기 또 이제 반도체 성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는 이제 서버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좀 전환되는 흐름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TSMC가 코워스라는 2.5D 캐파를 2배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도 i큐브를 하고 있죠. 이런 쪽에 또 흐름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생태계, IP 생태계 쪽, 암이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같은 국내에 최근에 그런 업체들, 최근에 가온칩스라는 회사가 또 수주들을, 의미 있는 수주들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도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3나노 잘하는지 선단공정 경쟁. 그리고 중국이 지금 28나노 이상 팹을 내년에 30개 짓거든요. 네. 여기가 정말 이제는 출혈 경쟁이 엄청나질 건데. 30개. 네. 이걸 또 미국이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팹 30개 지으니까 안 좋아진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다 프라이싱 돼 있죠. 이미 반영이 돼 있다. 반영돼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게 제재를 한다면 반대로 호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한번 또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칩을 쌓는 거, 2.5D, 3D 패키징에 대한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하는 회사들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2024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또 새해에는 우리 아이템 시청자분들 모두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랑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